자, 이번 내용을 볼게요. 자, 얘는 이제 프랜차이즈, 여러분들 뭐 프랜차이즈는 저보다 더 많이 잘 아시겠지만요. 거의 얘도 매회 한 문제씩은 꼭 나와요. 자, 주로 그 기본적인 개념하고 특징이 무엇이냐, 그리고 이제 주체가 누구냐만 구분할 수 있으면 충분히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먼저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먼저 보면요. 프랜차이즈는 어떤 우리 흔히 말하면 이제 상호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개발한 사람을 이제 프랜차이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상호의 본부죠. 그 개발한 사람이 어떻게 돼요? 자신의 상호를 쓰고자 하는 프랜차이지라는, 즉 각 지점 점포와 사장님들 얘기하죠. 자, 그분들이 이제 프랜차이저한테 뭐 1년 단위 또는 6개월 단위로 돈을 지급하겠죠. 즉, 그 상호를 빌려 쓰는 로열티를 지급을 하면서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한테 각종 경영 또는 재료 지원을 해줍니다. 근데 그게 가능한 것이 아까 우리 규모의 경제 말씀드렸죠. 프랜차이즈는 자신의 상호를 쓰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재료나 내가 만약 햄버거 가게를 한다. 그럼 햄버거에 들어간 게 뭐 있을까요? 뭐 패티 들어가고요. 양배추 들어가고요. 또 뭐 있을까요? 제가 햄버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뭐 케찹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재료들을 많이 구매해요. 그럼 대량으로 구매하면 어떻게 돼요? 패티 하나에 만약에 1,000원이야, 단가가. 근데 이것을 막 몇만 개 하면 어떻게 돼요? 800원, 700원 떨어지겠죠. 그럼 사실은 프랜차이저 입장에서도 운영하기 상당히 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전국에 내 지점망들한테 확 뿌리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프랜차이즈 가맹자, 즉 지점, 내가 뭐 어느 지점, 서울 뭐 A 햄버거 서울 무슨 동 지점이라고 했을 때, 자, 그 입장에서 볼게요. 프랜차이즈 가맹자한테 첫 번째, 영업 지식이나 경험이 없어도 가맹본부의 훈련 계획으로 보충할 수 있다. 보통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많이 도전하시는 게 프랜차이즈예요. 자,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얘네가 다 지원을 해줘요. 로열티를 지급하는 대신 본부로부터 뭐 때 되면은 메뉴 개발해서 보내주고요. 또는 이제 마케터 리서치 하시는 분들 또는 조사를 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번에는 이런 게 나왔고 이렇게 경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나는 어때요? 그렇구나. 나는 아르바이트생 써갖고 아르바이트생 비용만 정산해주고 말 그대로 셔터만 내리고 출퇴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모든 경영에 관련된 거나 또는 영업에 관련된 것들은 본사에서 지원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본이 비교적 적어요. 내가 만약 혼자 하게 되면 뭐 임대료부터 시작을 했고 여러 가지 뭐 재료비를 비싸게 주고 해야 되지만 여기에 가입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저렴한 비용으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명 상호나 상표 등의 영업권을 이용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면서 기본이죠. 자, 그리고 입지 선정, 장식, 어떤 트레이닝 이런 것들을 모두 뭐가 해줘요? 얘네가 다 해줘요. 본사에서 다 지원해줍니다. 자, 그 가맹 본부가 실시하는 전국적인 광고나 판촉 활동이 이익을 누린다. 뭐 너무 많죠. 요즘에 프랜차이즈 없는 게 없죠. 먹는 거, 입는 거. 그 사람들이 뭐 TV 광고, 뭐 인터넷 광고 그냥 흔히 말로 다 때려줍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린 지점에서는 그냥 손님이 왔을 때 제공하면 되는 거예요. 맞다. 우리 이 브랜드 맞다. 가게. 제품 사용해 봐라. 이렇게 판매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맹본부의 대량 구매력이나 교섭력의 이익을 누린다. 당연히 가맹본부는 로열티를 받으면서 물건을 대량으로 구입하니까 당연히 제품당 단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의 어떤 이익을 같이 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경험 있는 가맹본부의 업무 지도로 인해서 사업의 성공률이 높다. 자, 하지만 이러한 프랜차이즈 가맹자한테도 불리한 점은 있어요. 프랜차이즈 사용료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됩니다. 물론 그 가격이 사실은 어떤 품목이나 또는 산업에 따라 좀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매년 뭐 1년에 한 번이라도 꼬박 내야 된다. 그게 억 단위일 수도 있고요. 1,000만 단위일 수도 있습니다. 사업의 운영에 있어서 가맹사로부터 끊임없이 통제를 받아. 한마디로 결국 발생하지 말아야 될 게 발생하죠. 수직적인 관계, 즉 주종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저는 한마디로 갑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프랜차이즈는 을이 되는 거죠. 내 명령이 따로 계약 기간 동안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햄버거 가게에는 본사에서 햄버거 그 직원들 유니폼을 줬는데 마음에 안 들어. 그렇다고 우리 동네 지점만 따로 다른 걸 디자인해서 입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이고 억울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컨트롤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끔씩 뉴스에 보면 이제 이것을 이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들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갈등에 의해서. 본부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기 어렵다. 그쵸? 뭐 분명히 TV에 나오고 광고를 하지만 이 가맹 본부가 정말 능력이 있는 건가? 솔직히 나는 의구심이 들어. 이 사람들 상표를 쓰고 있지만 왜 이렇게 장사가 안 될까? 사업이 안 될까? 이유를 모르겠는 거죠. 그 또 하나, 가맹사의 본부에 대한 의존율이 높다. 왜냐? 나는 돈만, 로열티만 내면 다 알려주잖아. 그쵸? 그러니까 경험이 없는 사람이 도전을 했다가 하는 건 좋은데, 내가 그냥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모르면 그냥 본사에 나온 사람 말만 들어야 돼. 그럼 흔한 말로 사기당할 수도 있고요. 또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내 노력과 무관하게 가맹본부의 영업 실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한 가맹점이 만약에 실패로 인한다. 물론 실패가 있고 잘못된 게 있는데 하나의 사례를 들면요. 뭐 예전에 우리 그 쓰레기죽 사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자,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이게 어느 브랜드 죽집에서 그런 게 발생했다면 다른 똑같은 브랜드를 운영하는 다른 집은 어때요? 열심히 내가 청결하게 했어도 그 이미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본사와 또는 가맹점들끼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랜차이즈 가맹 본부한테 유리한 점 볼게요. 자, 중앙의 조직,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사예요. 그렇죠? 본사에서 커다란 위험 부담 없다. 왜? 돈에 대한 위험이 없잖아. 프랜차이즈들, 그 지점하시는 분들이 죄다 돈을 주시잖아요. 로열티를 주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지점을 설치 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직접 투자를 하지 않는다.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최소의 자금. 나는 최소의 자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왜? 이윤을 얘들이 다 주잖아. 그렇죠? 매년 주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많은 돈을 들일 필요 없다. 그리고 전국적, 국제적. 요즘에 프랜차이즈들 거의 대부분 전국 지점이죠. 그렇죠? 뭐 또는 해외 지점도 많이 내잖아요. 그렇죠? 뭐 어느 뭐 햄버거 가게나 또는 뭐 편의점, 뭐 흔히 말하면 GS나 뭐 CU 같은 게 서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도까지 싹 다 팔도에 다 있잖아요. 그렇죠? 확장이 가능하다. 자, 그 판매 점포의 사원 관리 문제가 적어진다. 왜? 판매 점포의 사원 관리는 각 지점의 지점장들이 알아서 할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신은 본사의 직원들만 쓴다. 관리하면 된다. 하지만 이들도 문제는 있어요. 장래의 경쟁자를 열심히 지도해준다. 그렇죠? 장래의 지도자라는 건 누구예요? 즉 프랜차이즈예요. 우리 영업 지점장님들이에요. 열심히 나는 알려주지만 이들이 만약에 계약을 끊고 해약이 됐을 때 이들이 만약 더 좋은 걸 찾을 수도 있잖아. 그럼 난 열심히 해준 게 도로 아미타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체적인 사업 유형에 합당한 프랜차이즈 가맹주를 모집해야 됩니다. 즉, 내가 하는 브랜드에 맞는 사람 모집을 해야 돼요. 나는 삼겹살집을 프랜차이즈 냈는데 막 소고기집을 하고자 하는 분들이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5번이죠. 가맹사의 직원과 가맹자 간의 불신.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 간에 발생하는 게 있어요. 뭐가 발생할까요? 이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는 수직적 갈등이죠. 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시험에 볼 때 여러분들 가맹 본부는요, 상위층이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지점들은 하위층에 존재하게 됩니다. 즉, 이들은 위아래 관계, 즉 주종 관계가 형성되면서 이들 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건 수직적 관계다, 갈등이다 라는 게 선지가 나올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이건 맞는 거야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또 하나,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다른 영업도 수행할 경우에는 충성도에 있어서 미흡할 수 있다. 당연한 얘기죠. 자, 하지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요. 수입액에 따라 프랜차이즈 사용률을 정할 경우에 프랜차이즈 가맹자가 수입액을 조작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흔히 말하는 우리 인세 개념이죠. 뭐 급여처럼 꾸준히 나가는 게 아니라 뭐 한 만큼 건당 건바이 건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런 경우로 만약에 이거를 정할 경우에는 가맹자, 우리 본사의 제품을 이용하는 이 사람이 당연히 많이 벌었지만 적게 벌었다고 얘기하고 싶잖아. 왜? 돈을 적게 내고 싶으니까. 자, 그런 경우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자, 나머지는 뭐 수직적, 수평적은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프랜차이즈는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랑 더불어서 경로의 믹스라는 게 나옵니다. 자, 믹스도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데요. 자, 유통 경로를 설정할 때 고려사항이 있어요. 기업의 전반적인 목표, 우리가 어떻게 누구를 위해서 물건을 판매해서 이득을 얻게 될 것인가를 먼저 생각을 해야겠죠. 그냥 막연하게 그냥 시장에 뛰어들고 물건 만들어? 그럼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과 어떠한 거기에 따른 전략, 어떠한 방식을 쓸 건지, 그래서 소비자한테 접근할 건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프로모션을 어떻게 할 건가는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전혀 얘 다르고 목표 다르고 전략 다르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다 따로따로 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이제 수치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가 증대가 돼야 돼요. 즉, 내가 얼마 벌 수 있느냐? 월 단위 또는 연 단위, 일 단위. 자, 이것을 계량으로 놓고 봤을 때 질적인 건 누구를 위해서? 소비자를 위한 거야. 왜? 물건은 결국 내가 판매하는 거지만 사는 건 소비자야. 그럼 결국 질적으로 퀄리티가 높아야 되잖아, 소비자는.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신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비싸더라도 사람들이 좋은 제품을 많이 쓰고자 하잖아요. 다 아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가 만족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 책임이에요. 그냥 물건만 만들고 끝이 아니야.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물건 만들 때 공장에서 만들고 물건 판매했어. 하지만 그 다음에 공장에서 폐수가 흘러나와요. 근데 그거를 뭐 돈을 주고 사실은 그걸 정화를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돈이 아까워서 그냥 몰래 밤에 폐수를 뿌려버려요. 자, 이건 어떻게 돼요? 사회적 책임이 전혀 따르지 않는 경우예요. 그렇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비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게 되는 경우를 얘기하죠. 자, 그리고 선생님이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바로 유통 경로 전략의 뭐 단계별 결정이라고 하는데 흔히 말하면 저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커버리지입니다. 커버리지는 딱 3가지밖에 없어요. 이거요, 무지 중요해요. 이건 별 한번 3개 해볼게요. 자, 이거는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거는 분명히 단독적으로 3과목이나 1과목에서 꼭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전속, 개방, 선택 딱 3가지인데요. 자, 유통 범위를 결정하는 데 있어갖고 한번 개념을 볼게요. 일정한 상권 내에 제한된 수의 소매점으로 해서 자사의 상품만을 취급하게 한다. 자, 말 그대로 전속. 우리가 보통 연예인들하고 뭐 제품 홍보 모델을 쓸 때 전속 계약을 맺는다고 하잖아요. 몇 년 안에는 우리 제품하고 경쟁사 제품 절대 하지 말아라. 뭐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계약서 쓰고 바로 그걸 얘기합니다. 전속적으로. 우리하고만 하는 거야. 일정한 상권 안에서 뭐 예를 들어서 저는 벤츠를 팔아요. 벤츠를 파는 벤츠 회사를 운영하는데 당연히 우리 뭐 예를 들어서 대리점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벤츠는 이미 브랜드가 고가의 이미지라는 게 너무 사람들한테 커. 그러니까 아무나 사러 오지는 않아. 그렇죠? 그러면 그렇지. 이거는 라면 파는 게 아니니까는 우리 차를 정말 팔아줄 수 있는 제대로 그 상권 안에서 무슨 뭐 서울의 뭐 강남구나 뭐 서초나 이런 데서 진짜 우리 제품 잘 팔아줄 수 있는 사람 딱 소수, 극소수. 소수의 중간 상한테만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능력 될 것 같다. 우리 제품 팔아주라. 여러 명한테 안 맡깁니다. 그렇죠? 대신 이제 이런 걸 팔면 어때요? 이득이 많이 떨어져. 흔히 말하면 마진도 붙고 해서 이득이 많이 떨어져. 하지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적어지긴 해요. 자, 그래서 우리의 상품만 판매해라. 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상가목에서 하겠지만 우리 소비재의 구분 3가지가 있거든요. 전문품, 선매품, 그리고 편의품인데 이 중에 여기서 뭐가 속하냐면요. 전문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벤츠입니다. 벤츠는 비싸죠, 상당히. 고가의 최고가의 제품을 얘기하는 게 바로 전문품입니다. 그래서 전속적 유통 경로 전략. 자, 여기서 암기할 필요 없습니다. 앞에 전자 있죠. 전속적은 비싼 것만 취급하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한다? 전문품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만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냥 전전으로 가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개방적 유통 전략이라고 해놨는데, 자, 얘는 기업과 얘는 서로 극과 극, 즉 상반됩니다. 말 그대로 개방, 오픈한 거예요. 자, 우리 흔히 다른 말로 하면
집중적 유통 경로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유통 시험에서부터 개방적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얘는 뭐냐면 우리 제품을 팔고자 하는 사람들이 소매점이 있다면 어느 지역을 안 가리고 다 그래 팔아라. 예를 들면 저거지. 나는 신라면을 만들었어요. 그럼 신라면을 판매하고자 하는 사람들 많죠. 뭐 한국 사람들 많이 먹는다고 가정했을 때 뭐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각 구, 뭐 시, 군, 구, 동네별로 쫙쫙쫙 가면은 없는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그래 우리 제품 많이 팔아줘라. 홍보 많이 해줘라. 즉 개방. 자기네 제품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개방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 아무나 원하면 내가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자, 근데 지금 제가 라면 예를 들었죠. 얘네 같은 경우는 워낙 비싼 제품들은요 사실은 많이 이게 중간상을 두진 않아요.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뭐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팔게끔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주는 거야. 즉 전국 모든 소매점을 운영하는 사람한테 다 주는 거야.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비싼 제품은 거의 없어요. 흔히 말하면 우리 뭐 있을까요? 라면, 칫솔, 주류, 뭐 소주나 맥주 이런 거, 그리고 껌, 여성분들 스타킹, 뭐 이런 것들. 즉 편의점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 같은 경우는 오픈된 상태예요. 그래서 필립 코틀로 교수가 말한 소비자의 분류 중에서 얘는 주로 어떤 게 들어가냐면 편의품이 해당이 됩니다. 시험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편의품. 그렇죠? 언제 어디서든지 취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품들. 자, 선택적 유통은 얘랑 기업과 니은의 중간입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일정 지역 내에서 일정 수준 이상을 갖춘 중간 상한테만 판매하는 건데 전속적이 소수라고 했으면 얘네는 한 대여섯 명 이상, 5, 6인 이상, 5, 6인 이상이에요. 많지도 않아요. 또 적지도 않아요. 그냥 적절한 수의 인원한테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끔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근데 선택적은 기업과 니은의 중간 단계고 얘는 어떤 걸 취급하느냐? 필립 코틀러 교수가 말한 제품의 분류 중, 소비재 분류 중에서 얘는 선매품에 해당이 됩니다. 세 가지 중에서. 자, 선택적 선매품. 자, 앞글자씩만 역시 보면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시험에서 이거는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인데 한 번씩 정리를 합니다. 자, 시험에서 개방적이란 말은 집중적 또는 집약적 유통이란 말로 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하나 분명히 기억을 하십니다. 알겠죠?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구나 취급할 수 있도록 개방시킨다. 자, 시장 범위를 확대시킨다. 그래서 뭐 우리 제품이 전국 어디든 판매가 가능하게끔 만들어준다. 그래서 주로 저렴한 가격의 제품들이 많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편의품이 속한다. 자, 편의품은 어때요? 충동 구매의 증가. 하나 쉬운 예를 들게요. 이해하기 쉬운 거. 선생님 가끔씩 이제 회식하고 나면 가끔씩 술을 먹는데, 먹으면 저희 편의점 이런 데 가면 우리 어때요? 계산대 앞에 가보면 뭐 소세지나 과자 같은 게 조그만 게 있어요. 그걸 이제 플래너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계산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러면 갑자기 뭔가 속이 안 좋아. 그러면, 소화제가 있거나 소세지가 있어. 그럼 나도 모르게 사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있을 텐데 그런 어떤 충동 구매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주로 제품들이 편의품이죠. 자, 대신 이익은 적어요. 라면 하나 팔아서 얼마나 남겠습니까? 그쵸? 그 주문 관리가 어려워요. 특히 뭐 이제 금방 상하기 쉬운 제품, 뭐 삼각김밥이나 이런 것들은 어때요? 관리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간상 통제가 어려워요. 왜? 얘네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우리 제품을 취급하고자 하는 소비자한테 그 권한을 주기 때문에 본사에서 일일이 다 간섭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전속적은 가장 쉽겠죠. 자, 시험에 이런 게 나왔어요. 질문 중. 자, 이 세 가지 중에서 중간상 통제가 가장 용이한 것은 무엇인가라는 게 아마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 선지가 나왔던 것 같아요. 거기서는 이게 정답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제품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극소수의 사람한테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물건을 판매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자, 그리고 선택적은 1번과 3번의 중간이라고 했죠. 기억해야 되는 건 선매품이다라는 거예요.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소매점한테만 준다. 한 대여섯 명 정도한테만 주는 거예요. 그 전속적은 진짜 우리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은 한두 명한테만 딱 주는 거야.
가장 비싼 제품만 취급합니다. 극소수의 소매 점포한테만 주고요. 우리 브랜드 이미지는 상당히 강한 거다. 라고 자신들이 강조를 해요. 그런 제품들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여기서 이 부분과 가끔씩 이 부분에 대해서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안에 정리하기 가장 좋은 거는요. 꼭 반드시 봐야 되는 거 이거와 요거. 사실 요건 중간 과정이라 그냥 선매품이라는 것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 나머지는 그냥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잘 나오지는 않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경로 갈등 아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직적, 수평적에 대한 그 개념 뭐 당연히 이제 뭐 말씀드려서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는 꼭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꼭 하나씩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가끔씩은 싸움도 해요. 그렇죠? 또는 뭐 서로 간에 말 못할 속으로는 뭐 어떻게 하고 싶어도 겉으로는 표현하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유통 경로에서도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크게 보면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볼 텐데요. 수평적과 수직인데요. 자, 우리가 이렇게 볼까요? 전통적인 유통 채널 우리 뭐가 있다고 했죠? 제조업자, 도매상, 자, 소비자. 일반적인 구조예요. 일반적인 구조인데요. 자, 제가 이렇게 수평으로 써놨다고 해서 이들은 다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 보셔야 돼요.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소비자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위아래가 철저한 계급 사이가 됐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면은 소매상과 소매상, 자, 얘들은 뭐예요? 친구예요. 즉 동급이에요. 동급이기 때문에 너와 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나이가 똑같아요. 그럼 우리는 동급이에요. 우린 동년배, 즉 친구예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 우리가 싸웠다. 그럼 우리 수평적 갈등이 되는 거죠. 자, 수평적 갈등은 주로 서비스 경쟁, 판촉, 그리고 가격 경쟁 때문에 발생한다. 한 명의 제조업자 밑에는 여러 명의 도매상, 한 명의 도매상 밑에는 여러 명의 소매상이 있다고 말씀을 전에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명의 도매상이 자신 밑에 여러 명의 물건을 떼주는 소매상들이 있어요. 근데 소매상 1번한테는 물건도 주고 다 줬어. 2번도 마찬가지고. 근데 1번은 잘 팔려. 근데 2번, 3번, 4번이 매출이 저조해. 그럼 자기들끼리 어때요?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물건 받았는데 소매상 1번은 잘 팔리고 2번, 3번, 4번은 매출이 점점 하락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들끼리 뭔가 담합을 하게 되고, 야, 우리 소매상 1번하고는 어떻게 좀 매장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 자기들끼리 작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소매상 1번과 2, 3, 4, 5번은 어때요? 서로 간에 갈등이 빚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는 게 수평적이고요. 수직적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자와 중간상, 얘 밑에는 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서로 지금 등급이 달라요. 그렇죠? 각 등급 간에 발생하게 되는 경우. 뭐 나는 소매상인데 우리한테 물건을 주는 도매상이 맨날 우리한테는 물건 이상한 거 주는 것 같아. 그럼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는 거야. 아, 얘가 얘한테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윗사람에 대한 불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수직적인 갈등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기본 개념과 함께 여러분들 또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유형. 요거 가끔씩 나옵니다. 목표 불일치, 영역에 대한 의견 불일치, 현실 인식. 자, 목표가 불일치한다. 경로 구성원 간에 서로 다른 목표. 우리 흔히 말하는 동상이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경우인데 서로 다른 목표는 양립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서로 목표는 같아야 돼요. 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지 똑같은 제품을 놓고 너와 나는 다른 생각을 한다?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제조업체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든 간에 제품이 많이 판매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만드는 사람은 이익을 내길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유통업자는 어때요? 그 제품 판매를 통해서 자신들의 매출이. 왜? 내가 중간상에서 그 중간상의 역할을 해서 내가 더 많은 마진을 먹고 싶은데. 그렇죠? 원래는 만드는 사람과 중간 유통업자는 같이 원팀이 돼야 돼요. 근데 어때요? 서로 다른 거야, 생각이. 같은 일을 하면서 제조업자 따로 생각하고
유통업자는 자기만의 이익을 따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경우 바로 목표가 불일치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건 주로 이렇게 안 물어보고요. 박스 형태로 사례를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박스 형태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영역, 경로 구성원 간의 상권과 역할에 대한 의견 차이. 자, 분명히 내가 내 영역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견이 있어요. 그렇죠? 제조업자 또는 어떤 구역에서 일을 할 때 서로 간에 그게 있어요. 이건 내가 해야 될 게 아니야. 이건 네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뭔가 의견이 맞지가 않는 경우 발생한다. 자, 그리고 현실 인식은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같은 내용을 보면서 서로 다르게 지각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봤을 때 생각나는 거 뭐 있어? 저는 펜. 여러분들은 뭐 펜일 수도 있지만 그냥 뭐 쓰는 거. 그냥 장식용.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르게 지각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상호 간의 활동 배경이 서로 다르고 커뮤니케이션 전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이거는 펜입니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하고 여러 명들이 봤을 때 이건 펜이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건 말 없이 그냥 이거. 그럼 여러분들 각자 생각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발생하는 게 현실 인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갈등은 어떻게 하냐? 경로 리더의 지도력을 강화한다. 결국 그 경로상에는 리더라는 게 있어요.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흔히 말하는 권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힘이, 파워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경로 구성원을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공동 목표를 제시합니다. 자, 우리가 싸울 일이 없다.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건 뭐야? 이걸 팔아서 우리가 많은 이익을 내고 그리고 너희하고 함께 나누는 게 목표다. 공동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대화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해서 갈등을 잠재워야 돼요.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빨리 캐치를 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자, 바로 이거예요. 자, 이거는요, 우리 이게 1과목이잖아요. 유통물류 일반 관리이기 때문에 무슨 운송수단별 특징이 나오고요. 또 하나 뒤에서 다룰 텐데, 단일이 아니라 복합 운송 체제의 시스템에 대한 종류를 고르는 게 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자, 운송수단별 특징 계속 지금 시험에 나오고 있는데요. 자, 크게 보면은 첫 번째 화물차, 화물자동차 또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요. 육상운송 또는 도로운송 뭐 여러 가지 말을 씁니다. 하여간 도로, 육상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동차, 트럭 운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얘가 가장 큰 특징이 이거예요. 다른 걸 못해. D2D가 가능. 문에서 문 배송. 우리 흔히 말하면 우리가 저거 택배를 시키잖아요. 그럼 택배 하시는 분이 어때요? 물건을 받으러 가죠. 그 공장이나 물건 만든 회사로 바로 가요. 그래서 문 딱 열고 바로 받아오죠. 그리고 배송을 해서 우리 집 앞까지 옵니다. 집 앞 배송이 됩니다. 얘는 집 앞 배송이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얘만 가질 수 있는 거야. 얘만 갖고 있어요. 나머지 밑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게 없어요. 자, 근거리 소량 운송의 경우에 상당히 유리하죠. 그렇죠. 자가 운송, 흔히 말하는 우리 1톤 트럭 같은 거 있죠. 1톤 트럭. 그리고 시기에 맞는 배차용이에요. 아무 때나 오더가 딱 떨어지면 바로 출발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봉고차는 그게 바로 출발 있잖아. 또는 자차인 경우도 가능하잖아요. 근데 밑에 있는 비행기랑 또 열차는 어때요? 이미 얘는 시간이라는 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얘는 그런 게 있다 없다? 없다. 이것도 장점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봤을 때 하지만 얘가 문제가 되는 게 장거리 운행에는 운임이 고가가 됩니다. 일단 기름값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사람 때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요. 되게 피곤하거든. 여러 명이 운전하는 게 아니라 혼자 운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몇 날 며칠 간다. 그럼 먹고 자고 하는 숙식 비용까지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비싸요. 그리고 또 하나 사고 발생률이 높아요. 뭐 고속도로를 많이 이용할 테니까 그런 어떤 차량 사고 같은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얘네들은 주로 공해를 많이 유발하죠. 열차 같은 경우는 보통 전기로 가니까 그런 게 없지만 얘네 부분은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대량 화물엔 좋지 않아요. 대량 화물은 보통 배나 뭐 해상 운송이나 또는 철도 운송에는 상당히 유리한데 얘가 1톤 트럭이나 10톤 트럭 같은 경우는 그 싣는 게 한계가 있죠. 용적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량 운송에는 부적합하다라는 거예요. 자, 철도 운송. 자, 철도 운송은요. 얘는 전천후예요. 기억하세요. 전천후. 가장 완벽한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 제일 좋은 거는요. 사고율이 낮아요. 그렇죠?
철도 같은 경우는 어지간하면 사고율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고율이 낮아서 안정성이 가장 좋고요. 중장거리 대량 운송.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뭐 전철 같은 거 광고 보시면 위에 뭐 KTX나 고속철도 이용해서 우편물 보통 많이 배달하잖아요. 넣고. 그렇죠? 다음날 바로 받을 수 있게끔 해주는데 얘는 먼 거리나 대량으로 할 때 열차 보면 어때요? 칸도 크고 넓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물건을 많이 실을 수가 있어요. 용적의 제한을 잘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인 네트워크망이 구성되어 있죠.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기본적으로 또는 목포까지도 다 한 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후의 영향을 적게 받는 편이에요. 웬만큼 비 오거나 눈 와도요, 크게 영향을 안 받죠. 고속철도는. 그리고 중량에 따라 영향을 가장 받지 않고 계획 운송이 가능해요. 뭐 일반적인 승객을 수송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 짐 같은 거 수송하는 경우 있잖아. 그렇죠? 흔히 말하는 블록 트레인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보셨나요? 철로 위에 이렇게 상판만 이렇게 있고요. 위에 아무것도 안 실은 차가 있어요. 그걸 이제 블록 트레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뭐 탱크도 실을 경우도 있고요. 컨테이너 실은 경우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 어떨 땐 사람을 싣고 어떨 때는 제품을 싣고 하는 부분들, 계획 운송이 가능하다. 하지만 얘는요, 문전 수송을 위해서는 부수적인 운송이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 트럭. 흔히 아까 위에 얘기했던 건 뭐예요? 도로 운송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단일 운송보다는 보통 이렇게 복합 운송, 모와 모를 플러스해서 나오는 게 상당히 많아요. 우리가 물건 찾으러 기차역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차역에 택배 물건이 도착했으면 차량이나 택배 차량이 또 연결됩니다. 해서 물건을 인수인계 받아갖고 소비자의 집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항구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해상은 배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가 제일 안 좋은 거는 딱 하나예요. 얘 같은 경우는 너무 느려요. 외국까지 가는데 몇 달도 걸려요. 그렇죠? 가장 느려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태풍 한번 오면 다 배가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가격은 저렴하죠. 그렇죠? 포장 비용만 들어가지 사실은 운송하는 데 있어서 비용은 되게 적어요. 역시 대량 화물과 장거리 운송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크기나 중량에 뭐 컨테이너, 뭐 자동차 같은 걸 싣기 때문에 얘는 크게 제한이 없습니다. 그 도로나 선로가 필요 없어. 하지만 얘도 뭐예요? 연결고리가 필요합니다. 즉 트럭이나 육상 운송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플러스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한국까지 가서 물건 받아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트럭 운송이 같이 연결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항공. 자, 항공은 가장 빨라요. 가장 빠르고 가장 비싸요. 그렇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고가이면서 소형 상품. 왜냐면 얘는 떠야 되잖아. 너무 무거우면 코끼리 같은 거 실을 수 없잖아. 뭐 주로 고가품의 반지나 귀금속 이런 것들을 많이 싣게 되겠죠. 가장 빠르다. 자, 그리고 긴급 화물. 되게 뭔가 급한 게 있어. 뭐 예를 들어 뭐 동물을 실어야 뭐 작은 동물도 큰 거 말고 그런 것들 또는 유행에 민감한 상품들이 있어요. 빨리빨리 갖고 와서 퍼뜨려야 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유리합니다. 하지만 얘는 중량의 무게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런 게 어려워요. 대형 화물은 어렵고 이용 가능 지역이 제한되어 있다. 왜? 공항이 없으면 얘들은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최고가의 운임을 달린다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가장 빠르지만 그만큼 가장 비싸다. 근데 얘 또한 뭐예요? 필요한 게 있어요. 얘도 육상 운송, 즉 트럭이 연결돼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 찾으려고 공항 갈 수 없잖아. 항구, 공항, 전철역 갈 수 기차역 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들과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요. 요즘 나온 것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파이프라인입니다. 파이프라인은 얘네하고 다 달라요. 얘는 우리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이런 어딜까요? 그 기름 같은 거 우리가 송유관 같은 거 아시죠? 송유관 이렇게 막 이런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기름이 흐르잖아요. 석유나 그런 것들 얘는 얘기해요. 자동차를 하는 게 아닙니다. 얘네는 솔직히 처음 이런 걸 만들 때만 구축할 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지만 실제 유지비는 되게 저렴해요. 자, 유지비는 저렴하지만 얘네는 뭐예요? 이용 제품이 한정이 돼 있어요. 가스나 기름 쪽이에요. 다른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초기에 만들 때는 비싸지만 한번 만들어 놓으면 쓰기가 비용이 크게 유지 보수 비용이 많이 안 들어간다. 그래서 특정 장소에만 한정된다. 송유관 설치 지역, 이집트나 이런 데 있잖아요. 우리 석유나 기름 나는 데 있죠? 자, 그런 데서만 주로 활용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기억합니다.
자, 지금만큼 말씀드린 부분까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